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거시경제 7주차 1교시입니다. 이제 7주차 지나면 그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갖다 보게 되는데, 그 중간 시험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원래 정해진 우리 수업 시간에 접속을 해가지고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시험지에다가 직접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뭐 다운받는다는 게 뭐 프린트하는 거 아닙니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직접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합니다. 과제 제출하는 것처럼 다시 업로드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장의 거시경제의 총수요, 꽤 길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일단 6주차 1교시에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 관련해 가지고 IS 곡선 봤습니다. 그리고 6주차 2교시에서 화폐 시장 그리고 증권 시장의 균형해 가지고 LM 곡선을 갖다 정리해 봤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외환 시장과 국제 수지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BP 곡선이 또 나옵니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해 가지고 BP 곡선.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본 다음에 그다음에 꽤 좀 남았습니다만은 7주차 2교시에서 4절과 5절을 한꺼번에 할 겁니다. 총수요 균형과 거시경제정책, 물론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총수요 균형에 대해서 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2교시에서 이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요 균형과 물가에 대해서 2교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총수요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본 다음에 그 지금 네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도 아직 못 끝낸 겁니다.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이제 여기 뒤에 남은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균형.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의 동시균형을 이면은 총수요 균형이고,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총수요 곡선 해가지고 AD 곡선을 도출할 것입니다. 가지고 AD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총수요 균형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들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수준의 변화가 총수요 균형에 국민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내용은 주로 여기 뭐 두 번째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주차 2교시에서 이제 총 정리해서 볼 겁니다. 근데 그 7주차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선 분야는 아닙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이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금융 관련된 이런 내용들, 특히 뭐 환율이 변화한다든가 국제 환경이 변화할 때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탁탁 떠올라야 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금융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기초가 돼가지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이고,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국제수지의 균형이죠. 이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그 총수요 곡선 봤죠. 총수요 함수 봤는데, 자, 총수요 함수 중에서 이제 바로 nx가 있습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가 있었죠.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nx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순수출입니다. 순수출해 가지고 x-q라고 했고, 요걸 제가 이제 net export 해 가지고 nx라고 썼죠. 자, 순수출은 당연히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순수출은 일반적으로 환율의 증가 함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자, 수출이 증가하고 자,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순수출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순수출은 환율의 증가 함수입니다. 자, 순수출은 환율의 증가 함수다 하는 거 보시고, 그럼 이제 개방경제 화폐 공급, 자, 외화가 들어오고 나가면 동시에 뭐예요? 또 화폐 공급이 변화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자,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한 다음에 외화로 받아오잖아요. 그 외화로 받아온 다음에 한국은행에다가 매각하죠. 그럼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원화가 나가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화폐 공급이 국제수지의 흑자를 보이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적자를 갖다가 보이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에 따라 흑자일 때는 증가할 것이고 통화량이 반면에 적자를 갖다 보이는 경우에는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개방경제에서는 화폐 공급이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제수지가 또 LN 곡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화폐 공급이 변화하면 당연히 이자율이 변화할 거니까 이자율이 변화하면 또 뭐요? 생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 중에 투자가 있잖아요. 그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이게 다 밀접하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개방 경제 이제 봅니다. 오픈 이코노미죠. 외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개방 경제에서 결국 총 수요 측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외환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환율의 결정 문제하고 또 한 가지 국제 수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환율의 결정과 국제 수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외환 시장에서 먼저 환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환율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해가지고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해놨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외화의 가격이죠.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파운드가 얼마냐? 1유로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환율을 해가지고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외국 화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율을 따지죠. 1달러가 몇 원이냐? 1유로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외화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또 반면에 환율이 만약에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환율과 원화 가치 간의 관계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환의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외화의 가격, 환율입니다. 외화의 가격이 바로 환율인데 환율은 당연히 뭐예요? 외화에 대한 수요와 외화에 대한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유변동환율제도는 뭐예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매일같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외화의 가격은 외환시장의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의해서도 환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요와 공급이 환율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느냐 하는 개입 여부에 따라 환율 제도를 갖다 구분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고정 환율 제도하고 또 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fixed exchange rate. fixed 고정돼 있어요. 환율이 고정돼 있다. 그다음 이제 변동 환율 제도는 variable exchange rate입니다. 늘 변화하는 거예요.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늘 변화합니다. 되게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고정 환율 제도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는 건데 커맨딩 아이치에서 나왔었죠. 커맨딩 아이치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잘 보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뒤에 그 EBS 그 다큐멘터리 올려놨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 해서 5편이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도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나오는데 커맨딩 아이치에서 그게 나옵니다. 케인즈 얘기하면서 1944년 2차 대전이 거의 연합국 승리로 끝나갈 무렵이에요. 잘 떠올려 보세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2차 대전이 거의 연합국 승리로 끝나갈 무렵에 이제 거의 이제 이길 것 틀림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전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전후의 문제를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1944년 8월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랜드 마운틴 호텔에서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마을이고 휴양 도시인데 거기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회의라고 하는 건데 회의를 갖다 하죠.
물론 이제 회의를 주도한 게 누구예요? 이제 미국이죠. 2차 대전 이전에는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브리테니카 해가지고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였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뭐예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피해가 엄청났죠. 미국은 물론 이제 미국도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는 많았지만 당장 미국 본토가 전쟁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후에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레튼 우즈 회의도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영국 대표로 케인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표로 케인즈가 참석을 했고 미국 대표로 파이트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후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해서 케인스가 제시한 안이 있고 또 파이트가 제시한 안이 있는데 뭐가 채택됐게요? 당연히 파이트 안이죠. 사실은 케인스의 주장이 좀 더 타당성이 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공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IMF 가트라고 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환율 문제는 어땠느냐? 자,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브레튼 우즈 회의 체제에서. 그래서 그 1944년 이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갖다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도 하고 또 IMF 가트 체제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 달러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하면서 달러화는 가치가 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국의 통화는 달러화를 중심으로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고정 환율 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1970년대 와가지고 이제 또 환율 제도가 바뀌면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킹스턴 체제에서 변동 환율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다 고정 환율 제도예요. 그것이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정된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으면 상당 기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환율의 변동이 상당 기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환율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예요? 통화당국이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갖다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이럴 때 통화당국이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당국이 환율을 갖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 있죠. 이걸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앞에 평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평가절상 이런 용어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식해 보여요. 지금도 그런 용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근데 아주 무식해 보여요. 못 배웠고.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화에서는 절하절상 이런 말은 씁니다. 앞에 평가라는 말 빼고요. 그 앞에 평가라는 말은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커맨딩 IH를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게 변동환율 제도죠. 이건 글자 그대로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환율이 수요와 공급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는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크게 오르거나 너무 크게 낮아질 때는 문제가 되니까 이럴 때 중앙은행이 좀 개입을 합니다. 이럴 때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관리 변동 환율 제도 매니지드예요. 반면에 글자 그대로 환율이 아무리 치솟건 떨어지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Free Floating Exchange Rate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유 변동 환율 제도인데, 뭐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다 뭐예요? 자유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유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하는 거, 매일같이 환율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 현실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은 글자 그대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성립되는 거지만 외환시장의 균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외환시장의 균형이 국제수지의 균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 간단한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출 빼기 수입. 수출 빼기 수입한 것하고 수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하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가 들어오잖아요. 반면에 수입하게 되면 뭐예요? 수입 대금이 나가잖아요. 외화로. 그래서 이제 수출이 있게 되면 자본 유입이고 그 다음에 수입하게 되면 자본 유출인데 그럼 당연히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출과 수입도 균형을 이루면서 자본 유입과 유출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수지의 균형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식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변형시키게 되면 수출과 자본 유입을 더합니다. 수출하고 자본 유입을 더해요. 요것하고 요걸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하고 자본 유출을 갖다 묶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0이라면은 뭐예요? 수출 더하기 자본 유입하고 수입 더하기 자본 유출하고 같겠죠. 그럼 수출 더하기 자본 유입 이게 바로 뭐예요?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가 공급되는 거예요. 수출 대금으로 외화가 들어왔잖아요.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의 공급이죠. 마찬가지로 투자 목적으로 자본이 들어왔다고 하면 또 역시 공급된 겁니다. 수출 더하기 자본 유입이 바로 외환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 더하기 자본 유출은 바로 뭐예요? 외환의 수요죠. 외환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 합친 게.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시장의 균형은 곧 국제수지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하고 끝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은 곧 뭐다? 외환시장의 균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흐름을 간단한 식이지만 이거 통해서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일같이 환율이 변화하는 거예요. 신축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외환시장도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수지도 균형 상태에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거 이거는 원래 고전화파의 기본 사고방식이죠. 환율도 바로 뭐예요? 외화의 가격입니다. 외화의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거. 스미스가 말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게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가격. 그래서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를 항상 균형으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항상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죠.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또는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빌트인 뭔가 아시죠? 요새 아파트도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 빌트인이 있죠.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가전제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따로 사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빌트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항상 균형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변동환율제도에서 바로 환율이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화폐 공급이 이런 경우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국내 화폐 공급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화폐 공급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외환시장에서 민간이 외환을 살 때, 외환이라고 할 때는 외화와 함께 외화하고 비슷한 역할을 갖다 하는 걸 다 합쳐가지고 외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화 더하기 외화 표시 증권 다 합친 거예요. 외화는 물론이고 외화로 표시된 증권 합쳐갖고 외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민간이 외환을 산다. 그러니까 이제 뜻은 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는. 달러를 산다, 유로화를 산다. 이런 거죠. 달러를 사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민간이 원화를 냈잖아요. 원화를 내고서 달러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외환시장에서 민간이 외환을 살 때 통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원화를 내고서 그 돈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화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샀다. 그럼 원화가 나갔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내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민간이 외환을 살 때 통화량이 감소하는데 줄어드는 국내 통화량과 또 마찬가지로 민간이 외환을 팔 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 가지가 항상 당연히 일치하는 거죠. 일치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자동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국내 화폐 공급은 국제 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얘기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요 얘기 통해서 보시게 되면 국내 화폐 공급이 국제 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의 변동 위험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환율의 변동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환율의 변동 위험이 결국 국제 무역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갖다가 위축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환율의 변동 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 위험 때문에 국제 무역은 물론이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제 변동환율제도인데 변동환율제도 뭐 빡빡 움직이네요. 이건 환율입니다. 환율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외화의 양이에요. 외화의 수요량 공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외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율과 외화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외화 수요가 발생합니까? 수입할 때. 자, 상품을 수입하려면 수입대금을 외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수요는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간다. 수입이 감소하죠. 자, 수입이 감소하니까.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흔히 절하예요. 절하가 있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다. 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증가하겠죠. 외국에다 많이 팔아야 환율이 올라가니까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큰 이득 보는 거죠. 반면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은 전부 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화로. 1달러짜리 사오는데 전에 1,000원 주면 됐지만 지금 1,500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500원이 비싸진 거 아니에요. 수입이 감소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이 감소한다. 외화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반면에 외화 공급 곡선은 수출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죠.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외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외화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환율이 균형점이 A0고 환율은 E0였습니다. 초기 균형점이 A0였다. 근데 이 상황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당연히 D1으로 이동할 것이고 D1으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 A1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 A1에서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자,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반대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자,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환율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균형 환율의 결정 과정 똑같은 시장 원리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단지 외환 시장일 뿐이지. 그래서 환율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환율 결정이 중요한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출, 수입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외환에 대한 수요 그러면 수입, 외화에 대한 공급하면은 뭐예요? 수출과 관련돼 있죠. 또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해 가지고 구매력 평가설이 있고요. 이자율 평가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환율 결정 이론이 국제 환경의 변화를 갖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의 변화. 먼저 60년, 70년대까지 나오는데 60년, 70년대 그러면 이때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환율 제도예요.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정환율 제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화의 가치를 갖다가 금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금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금과 가치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달러화를 찍어내려면 금을 그만큼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달러화 가치만큼 금이 보관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달러화를 가지고 와서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해 주는 겁니다. 법정화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한동안 잘 나갔는데 미국은 최대 흡입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누적돼 가면서 커진 거예요. 경상수지 미국 입장에서 적자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이니까는 수출은 그만큼 안 따라오는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그 전쟁 중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도 이제 최대 소비국 해가지고 이제 패션 쇼하고 자동차 쇼하고 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커맨딩 아이치도 보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의 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금이. 그러니까 외국 유럽 국가들은 그랬어요. 자기 수중에 미국에다 상품을 수출한 다음에 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 외화를 가지고 가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가서 금 바꿔달라. 그 금을 갖다 자국 내다 비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점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 내 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심각한 금 부족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금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은 거죠. 못 버티겠다 싶으니까는 1974년에 와가지고 닉슨 쇼크이라고 그래요. 닉슨이 대통령 할 때 닉슨 쇼크. 뭐냐면 달러화에 대한 금 태환을 정지시킨 거예요. 더 이상 달러화하고 금하고 교환을 안 해주는 겁니다. 달러화하고 금과 교환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해요. 평가절하를 해야만 미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걸 기대해가지고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 또 달러화에 대한 금 태환을 정지시킨 겁니다. 세계 경제가 엄청 흔들렸죠. 그때 더더구나 제1차 석유 파동까지 있어가지고 닉슨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도 닉슨 쇼크이라고 그래요. 닉슨 쇼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한동안 좀 어려운 상황을 보이다가 이제 1975년에 스미소니안 체제가 나타납니다. 스미소니안 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갖고는 임시 체제고 그러다가 1976년에 저메이카의 킹스톤에서 IMF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갖다 하면서 나라마다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니까는 대부분의 국가가 다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 경제 위상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 70년대는 국제적 자본 이동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갖다가 나라마다 직접적으로 통제했어요. 자본 이동을 국가 간의 상품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자본 이동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70년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변동은 주로 환율의 변동은 주로 수출과 수입에 의한 경상수지의 변화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출과 수입에 의한 경상수지의 변화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구매력 평가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진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된 거 아니에요.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가 된 거예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확대가 된 겁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자본 자유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변동이 주로 뭐예요? 환율 변동이 자, 수출과 수입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본 수지 역할이 커지게 된 거예요. 자본 수지 역할이 커지면서 역시 환율 결정 이론도 이자율 평가설이 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변동이 주로 경상수지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 큰 설득력이 있었고, 그러다 8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는 환율 변동과 관련해가지고 이자율 평가설이 좀 설득력이 있게 된 겁니다. 가지고 환율 결정 이론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것도 바로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매력 평가설 보시겠습니다. 구매력이라는 게 뭐죠?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물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 물가가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약에 취업해가지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업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 500만 원 받지만 연초에는 물가가 안정돼 있었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인데 연말 되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구매력이에요.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은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Purchasing Power Parity 해가지고 PPP라고 하는 약자를 써요. PPP. 그래서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GDP를 갖다 비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1인당 GDP 3만 달러 좀 넘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4만 몇천 달러, 4만 5천 달러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도 구매력 평가, 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 GDP, 이거로 비교해 나라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 GDP를 갖다 구하게 되면 한국은 한 3만 7천,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3만 지금 1,800달러가 그래요. 3만 1,800달러가 그렇게 되는데 PPP 환산한 PPP 1인당 GDP 구하게 되면 3만 7,500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3만 7,100달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지만 PPP로 환산한 1인당 GDP는 3만 7,800달러,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몇백 달러,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일본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한국 국민의 생활 수준은 똑같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상 1인당 GDP가 일본이 훨씬 더 많아도 구매력 평가해가지고 PPP 환산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PPP라는 개념 중요한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 바로 물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매력 평가설은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 구스타프 카셀이 주장한 거예요. 카셀의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카셀의 주장은 뭐냐면 환율이 화폐의 구매력, 즉 구매력을 결정짓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가라고 그랬죠. 똑같은 금액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 purchasing power예요.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물가죠. 그래서 환율은 각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제 물가와 관련되는 게 결국 뭐예요? 수출과 수입이죠. 물가와 직접 관련되는 게 수출과 수입이죠. 이 때문에 결국 구매력 평가서는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경상수지, 상품과 서비스 같은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균형 환율 결정 이론이 바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물론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고전학파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고전학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상적인 상태라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교역이 아주 자유로운 상황, 국가 간의 무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돼요. 교역이 자유로운 상황, 국가 간의 무역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또 그렇다면 동일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유일하다는 거죠.
어떤 똑같은 재화를 갖다 전 세계 어디에서 구매하든 간에 가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환율, 물가가 반영되면 결국 가격은 유일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제 빅맥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빅맥 지수도 있고 라떼 지수도 있고 이게 현실적인 환율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써요, 진짜. 빅맥 지수, 라떼 지수. 빅맥은 뭐예요? 빅맥은 맥도날드의 맥도날드죠.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빅맥 하나가 3,000원이다. 3,000원인가요? 더 되죠? 4,000원이다. 근데 자, 미국에서 빅맥 하나가 2달러다. 근데 만약에 달러당 환율이 2,000원이다. 그렇다면 빅맥 가격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 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가지고 환율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달러에 2,000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2달러에 사 먹거나 한국에서 4,000원에 사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역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일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히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화든 이건 물론 일물일가의 법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상품은 하나의 가격만 갖는다는 거죠. Law of one price,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해가지고 결국 각국의 환율이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해가지고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카셀의 구매력 평가설. 그럼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균형 환율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PF 1달러야. 2달러. 빅맥 미국에서 2달러. 한국에서 얼마? 한국에서 4,000원. 그럼 2달러분의 4,000원 하면 환율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달러당 2,000원. 그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균형 환율은 자, foreign price분의 domestic price예요. domestic price 해가지고 해외 물가 수준 분의 국내 물가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빅맥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에선 4,000원, 미국에서 2달러. 그러니까 2달러분의 4,000원. 이게 바로 환율이라는 거죠. 2,000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도 항상 균형 환율이 항상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면 카셀의 주장은 자유롭게 교역만 이루어지면 균형 환율은 항상 자유롭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실제 환율이 균형 환율을 벗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자, 실제 환율은 2인데 이것이 균형 환율은 PF분의 P 아니에요. 실제 환율이 커졌다. 그럼 실제 환율이 더 높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외국에서 물건 구입할 때 지불 가격이 근데 지금은 달러당 2,000원이래야 되는데 지금 달러당 3,000원이란 말이에요. 달러당 3,000원. 그럼 만약에 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있죠. 지불하는 가격이 뭐예요? 2 곱하기 PF일 거 아니에요. 외국의 가격 곱하기 환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러 곱하기 3,000원. 국내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4,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더 크단 말이죠. 실제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크다면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국내에서 지불하는 가격보다 외국에서 물건 구입하는 가격이 더 높다.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당연히.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수출은 증가하겠죠. 그럼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자, 수출이 증가합니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외화 공급이 증가합니다.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환율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실제 환율도 하락하는 거예요. 실제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항상 환율이 자유롭게 조정되고 국가 간의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환율은 항상 균형 환율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E는 PF분의 P. 쉽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잘 생각이 안 들면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균형 환율이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입하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 간에 차액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차액 거래가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가격인데. 차익 거래라고 해서 아비트리지라고 합니다. 아비트리지. 자, 외국에서 싸게 사다가 국내 시장에 팔면 돈이 남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서를 이해할 때 균형 환율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면 차익 거래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차익 거래를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못 얻는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데 차익 거래가 있겠어요? 없죠. 차익 거래 기회를 제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율 변화율하고 인플레이션율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환율의 변화율. 자, 좀 전에 식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E는 자, PF분의 P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환율의 변화율 2분의 델타 E입니다. 이퀄 국내 물가의 변화율 P분의 델타 P 빼기 PF분의 델타 PF가 되는 겁니다. 요 관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환율의 변화율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해 놓은 거 있죠. 금액으로 계산한 걸 갖다가 항상 율로 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금액으로 계산한 걸 갖다가 율로 바꿔가지고 머릿속에서 항상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뭐죠? 2는 PF분의 P라고 했습니다. PF분의 P. 근데 이제 율로 계산한 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로 따지시면 됩니다. 로그 함수. 자연 로그 NLN. 로그 함수로. 양변의 로그 함수를 취한 거예요. 양변의 로그 함수를 취하게 되면 로그 2는 로그 PF분의 P. 그럼 결국 뭐예요? 로그 2는 로그 P 빼기 로그 PF가 되겠죠. 그 로그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증가율 개념이에요, 이제. 그래서 로그 2라고 하는 게 2분의 델타 2. 로그 P라고 하는 게 P분의 델타 P 빼기. 자, PF분의 델타 PF가 되는 것이죠. 자, 금융수학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많이 경제 분석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된 걸 갖다 율로 바꾸는 거,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29일 때 환율 변화율은 결국 뭐예요?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자국과 외국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예요. 자국과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이게 바로 환율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분석에서 늘 써먹을 그런 얘기입니다. 환율의 변화율. 자국 인플레이션율 빼기 외국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다 하는 거. 잘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구매력 평가설도 마찬가지로 고전화파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돼요. 가지고 일문이가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자, 현실적으로 관세 등 무역 장벽이 있고 또 거래 비용도 매우 큽니다. 거래 비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또 한 가지. 자, 국가 간의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품? 그게 아니죠. 똑같은 상품일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빅맥이라고 했잖아요. 자, 빅맥. 나라마다 빅맥 맛이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다 변형을 주어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도 그렇고 홍콩 가서 먹어보니까 또 빅맥 맛이 다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상품. 그게 결국 뭐예요? 일문이가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거죠. 무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간에 교역할 수 없는 비교역제도 존재합니다. 국가 간에 교역할 수 없는 재화가 있잖아요. 비교역제라고 합니다. 교역이 안 되는 재화 이런 것들. 그래서 비교역제가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력 평가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고전학파의 극단적인 주장들 얘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자, 고전학파의 주장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꽤 오랫동안 주어지면 장기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전화파의 주장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장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라고 하는 상황을 얼마나 보느냐 이거죠. 케인스가 뭐라 그랬어요?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고전화파처럼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실업자가 돼가지고 굶어 죽기 전에 정부가 해결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인 환율 변화를 설명할 때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장기적인 환율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충분히 적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무역 장벽도 아주 낮고 거래 비용도 아주 낮은 선진국들 간의 무역 거래 있죠. 선진국들 간의 환율 설명할 때는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적으로 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무역 장벽도 낮으면서 거래 비용도 낮고 이럴 때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각광을 받게 된 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Interest Rate, Parity 해가지고 이건 IRP라고 합니다. IRP라는 약자. 좀 전에 구매력 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PPP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자율 평가는 Interest Rate 해가지고 IRP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자율 평가설이니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경상수지가 아닌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환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국가 간 이자율의 차이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국가 간 이자율의 차이 가지고 흔히 여러분들 그 핫머니라고 아시죠? 핫머니 해가지고 국제시장을 떠도는 투기성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성 자금 어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 이 금리가 올라간다. 어떤 나라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나라 외환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따라서 떠도는 이러한 돈. 근데 그게 대규모라는 거죠.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 그 대규모 외화가 들어오게 되면 경제 질서가 엄청난 교란이 오겠죠. 한국에도 과거에 일본 야쿠자 돈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외환시장을 교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야쿠자 돈 금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이자율 높을 때 야쿠자 금리는 엄청 쌌어요. 그 주로 이제 과거에 뭐 제2금융권 중에서도 대부 있죠. 대부 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뭐 일본의 뭐 산화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때 싼 값에 빌린 돈 빌린 사람들은 나중에 금리가 팍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더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 수지에 초점을 맞춰서 환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단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경우 환율은 자국 통화를 국내에 투자하든 환율은 자국 통화를 국내에 투자하든 외화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하든 자본 투자 수익률을 갖게 하는 수준에서 이겁니다. 자본 투자 수익률을 갖게 만드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국 통화를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본 투자 수익률을 갖게 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실질 이자율은 R이라고 하고 해외 실질 이자율을 갖다가 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서브 T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 서브 T는 당연히 환율이죠. 근데 뭐요? 시간 변수가 들어갑니다. 시간 변수가 들어가가지고 T는 현재 T 플러스 1은 다음 기예요. 1년 후라고 합시다. T 플러스 2는 2년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1 더하기 R 국내 실질 이자율이 R인데 1 더하기 R은 1 더하기 RF에다가 뭐요? 또 환율의 변화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환율분의 1년 후 예상 환율이에요.
요 위에다가 expectation 붙이게 되면 요 위에다 expectation 붙이죠. 요건 기대라고 합니다. expectation 해가지고 기대라고 번역을 해요. 기대 환율. 기대 환율인데 글자 그대로 예상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 자, 서브 t 플러스 1 하게 되면 뭐예요? 1년 후 예상 환율이에요. 이 서브 t는 현재 환율이고,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는 거예요. 환율의 변동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자율 평가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관계식이에요. 1 더하기 R은 2T분의 이 expectation 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RF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투자 수익률을 같게 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이자율 평가설의 기본 아입니다. 자본 수지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시해놨고, 이게 이자율 평가설의 기본 등식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자, 국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자, 국내 수익률이 만약에 높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국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금융자산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금융자산, 예컨대 이거 채권을 생각하셔도 돼.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은 곧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거죠. 항상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역관계에 있다는 거. 채권이 바로 국내 금융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채권입니다. 국채. 그래서 자, 국내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그 이퀄이에요. 이퀄. 뭐예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거죠. 이게. 국내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럼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 국내에 들어왔던 외화가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산 가격, 채권 등등의 자산 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증가에 필요한 국내 통화 수요가 증가할 거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증가에 필요한 국내 통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국내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결국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니까 결국 이게 더 컸던 건데 환율이 하락하니까 ET가 커진단 말이에요. ET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ET가 하락한다. ET가 하락하게 되면 전체가 커지는 것이고 전체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자, 환율이 하락합니다. 네, 여기 하락해요. ET가 하락한다. ET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커지는 거죠.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자, 균형을 벗어났지만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자본 거래가 중시가 된다는 거죠. 이자율 평가설이고 80년대 이후에 크게 각광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핫머니가 국제 나라마다 떠도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설명할 때 크게 설득력 있는 이런 주장이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상 환율 변화를 이용해서 나타난 이자율 평가설을 다시게 표시한 겁니다. 예상 환율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 델타 E의 expectation입니다. 예상이에요. 델타 E의 expectation은 자, E의 expectation T 플러스 1 빼기 현재 환율 ET죠. 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식을 갖다 만들어 보게 되면 2분의 델타 E expectation 이걸 뭐예요? 자, 국내 이자율 빼기 해외 이자율이에요. R 빼기 RF가 되는 겁니다. R 빼기 RF가 되는 것이고 요 식을 다르게 만들면 R 빼기 2분의 2의 expectation 델타 하고 뭐예요? 이게 외국의 이자율과 같다는 거죠. 요거하고. 그래서 예상되는 환율 변화율 국내 이자율 빼기 예상되는 환율 변화율 이것하고 뭐예요? 외국의 이자율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요거만큼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만큼 2분의 델타 E의 expectation 만큼 국내 이자율과 외국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율 변화 예상률입니다. 자, 기대 환율 변화율. 그 기대 환율 변화율 2분의 델타 익스펙테이션이에요. 2분의 델타 익스펙테이션 해가지고 환율 변동 예상률. 근데 그냥 보통 다른 책에서는 기대 환율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기대 예상이에요. 예상 환율 변화율, 기대 환율 변화율. 이게 바로 두 나라 명목 이자율의 차이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두 나라 명목 이자율의 차이만큼 환율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변동이 고려된 국내 투자 수익률은 R 빼기 환율 변화율이죠. 예상하는 환율 변화율. 국내 이자율 빼기 예상하는 환율 변화율. 그래서 이걸 갖다 고려하는 거죠. 해외 투자자는 이걸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환율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 2분의 델타 익스펙테이션 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균형 환율은 국내외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이에요. 국내외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자율 평가설의 아이디어도 그런 거예요. 이자율 평가설 보세요. 만약에 예상 환율이 상승한다. 예상 환율은 뭐예요? 델타 E의 익스펙테이션이죠. 델타 E의 익스펙테이션. 그래서 예상 환율이 상승한다.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죠. 예상 환율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국 통화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E의 익스펙테이션이 0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예상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냥 직접 봐도 돼요. 예상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국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곧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환율과 이자율의 궤적. 자, 궤적은 변화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궤적. 환율과 이자율의 궤적이 상방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IRP인데 이 익스펙테이션 제로하고 이 익스펙테이션 1 해가지고 뭐예요? 상방이동하는 겁니다. 상방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무축이동이죠. 그래서 환율과 이자율 간의 관계가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이고 환율이고요. 자 지금 환율과 이자율의 궤적이라고 했는데 궤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IRP 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곡선. 그래서 궤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커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란색 곡선이 상방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떨 때요? 예상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지금 이 익스펙테이션 제로에서 이 익스펙테이션 1으로 상승하는 경우에요. 예상 환율이 상승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된다? 결과는 환율과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어떻게 상방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설명이 있었던 건데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은 중요한 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야죠.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금융상품을 가진 나라들. 중요한 건 금융자산의 가격이 또 중요하니까 그 금융자산의 위험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여러 가지 위험도가 비슷한 금융자산을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잘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유로화가 있기 전에 나라마다 유럽 국가들이 있죠. 상당히 의미 있게 적용되던 겁니다. 유럽 국가들 또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런 나라들 자본이동도 자유로우면서 또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비슷한 나라들 이런 사이에서 잘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금융상품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파생 금융상품들 만들어가지고 참 탐욕스럽게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한국도 그랬었지만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자율 평가설은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환율이 변화할 때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환율이 변화하느냐. 뭐 충격이 가해질 때 환율이 변화하잖아요. 이럴 때 서서히 환율이 변화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책에선 박스 5.2에 나와 있어요. 박스 5- 해가지고 이자율 평가설과 관련해가지고 오버슈팅 이론입니다. 유명한 오버슈팅 이론 학자예요. 돈 부시라는 학자입니다. 돈 부시. 제가 원래 대학 들어와가지고 거시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 원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원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원서 저자가 루디거 돈 부시 앤 스탠리 피셔예요. 지금 뭐 스탠리 피셔나 돈 부시나 다 아주 뭐 대단한 경제학자입니다. 뭐 노벨상 타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뭐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쓴 책인데 그걸 가지고 원서 갖고 공부했습니다. 돈 부시. 근데 그때 그 책에서 봤던 저자 돈 부시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렇게 오버슈팅 이론 해가지고 그때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돈 부시가 쓴 교과서가 지금도 나와요. 십몇 판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직 번역서가 없어가지고 국내선 잘 보지 않지만 원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제가 많은 부분 이게 대학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진짜 오랫동안 많이 남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젊었을 때 머리도 말랑말랑하고 이럴 때 머릿속에 기억된 게 오래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이거 내가 학부 때 공부한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교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진짜 하다못해 뭐 로스쿨 교수들하고 법 얘기하다가 보면 나도 놀랄 정도로 법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도 놀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나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진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 이제 대학 들어와가지고 예컨대 교양 과목 중에 법학이 있단 말이에요. 법학개론. 이런 과목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분이시고 그런 거죠. 그걸 다 그때 기억한 건데 지금 로스쿨 교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양반들이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걸. 이런 얘기인데. 이 학부 때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대학원 과정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다 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도 그래요. 학부 때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미천이 제일 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버슈팅 이론입니다. 돈 부시의 오버슈팅 이론. 뭐냐면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환율이 변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환율 변동이 단기에는 크게 변화해요. 충격이 가해졌을 때 환율이 단기에는 크게 변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로 갈수록 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율이 단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에서 예측한 것보다 단기에는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한다. 그거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변화할 때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변수가 단기적으로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 균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장기 균형 수준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 부시의 오버슈팅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돈 부시의 오버슈팅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일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한 과정이에요. 오버슈팅 이론의 가정. 일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이 돼야 오버슈팅 이론이 성립되는 건데 뭐 되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투자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합리적 기대입니다. 항상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상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가능하지는 않은 얘기죠. 투자자들의 합리적 기대 또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경직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단기에 쉽게 변화하나요? 그렇지 않죠.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경직적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버슈팅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돼야 한다. 투자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단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경직적이어야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장기에는 균형 수준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사실은 여기 근데 맨 오른쪽 것만 보시면 돼요. 미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환율 변동. 자, 이론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어떠냐?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있다는 거죠. 큰 변동을 겪다가 장기적으로 장기 균형 상태로 수렴해 간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큰 변동을 겪는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R과 E 간의 우리 아까 좀 전에 궤적이라고 나왔던 곡선입니다. 이자율과 환율 간의 곡선. 또 그 전에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이죠. 이자율과 실질 화폐 수량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실질 화폐 곡선이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실질 화폐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시장하고 이자율과 환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하고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중요한 건 결론은 세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하나 또 있어. 자,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화폐 공급이 MS1으로 증가한다.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MS1으로 증가해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죠. R0에서 R1으로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는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고 그랬죠. 또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미래 예상 물가 수준도 상승하게 돼요. 미래 예상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그럼 이럴 때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 환율은 어떻게 되냐? 상승합니다. 예상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 이자율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환율과 이자율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이게 우측 이동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축이 환율입니다. 가로축이 환율인데 균형 환율은 상승한다는 것이죠. E1에서 E2로 상승한다. 그럼 이제 장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에는 물가 상승폭이 곧 명목 화폐 공급의 증가폭과 같은 거예요. 장기에는. 그래서 물가 상승폭하고 명목 화폐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 이 말은 곧 실질 화폐 공급의 증가폭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질 화폐 공급은 처음 수준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화폐 공급이 처음 수준과 동일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게 다시 돌아간다고 돼 있죠. 돌아간다. 돌아가가지고 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가고. 원래 수준이면 당연히 결국 균형 환율도 원래 수준이죠.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기적 균형 환율로 돌아간다. 가지고 지금 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이론상으로 볼 때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장균형으로 가지만 실제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을 겪다가 결국 끝내 장기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버슈팅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책에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조금은 더 자세한 설명 보시면 내용이 쉽게 머리에 와닿을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자세한 설명 꼭 확인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미 설명도 하나 끝난 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 환율 상승이 반영된 단기적인 환율 수준이 E2였습니다. 아까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예요? E2예요. 그래서 기대 환율 상승이 반영된 단기적인 환율 수준은 E2인데 이게 물가 수준의 조정 과정을 거친 장기적인 환율 수준인데 이게 뭐냐? E3입니다. E3가 여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 조정 과정을 거친 장기적인 환율 수준보다는 높다 이겁니다. 기대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입니다. 돈 부시의 실증 분석 연구, 이 꽤 유명한 연구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 이후 2, 3년간, 2 내지 3년간, 여기서도 2 내지 3년간이죠. 2 내지 3년 동안 절상 후에 절하. 달러 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이론, 꽤 유명한 이론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설명할 때 꽤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구매력 평가설, 이절 평가설 있던 건데 거기다가 오버슈팅 이론 해가지고 교과서마다 한 챕터 갖고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인 외환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책에서 이제 별도로 읽을 거리처럼 해가지고 박스에다 집어넣었지만 꼭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환시장에서 고정환율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변동환율제도 갖고 봤습니다. 이제 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 봅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교과서에선 좀 보고 지나가야 돼요. 고정환율제도인데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데 누가 하는 거예요? 보통 외환당국이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합니다. 정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또는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특정 단일 통화나 복수 통화에 대해서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매일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고정된 환율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도저히 이 환율 가지고 앞으로 버틸 수가 없다 싶을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또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럴 때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 올리거나 내릴 때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변동환율 제도화에서는 환율이 올라갈 땐 환율 상승, 하락할 땐 하락이에요. 그냥 환율 상승, 하락. 근데 여기서는 통화당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 올릴 때 인상, 인위적으로 내릴 때 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환율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다. 그럼 만약에 고정된 환율 수준에서 국제수지에 적자가 발생했다. 환율을 갖다가 고정시켜 놨는데 거기서 국제수지에 적자가 발생한다. 국제수지에 적자가 있다는 얘기는 외환에 초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은 외환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을 원래 외환에 초과 수요가 있으면 환율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이게 초과 수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변동환율 제도화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있으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환율이 고정된 환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압력이 환율 상승 압력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앙은행이 고정 환율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은 매도 파는 겁니다. 팔면서 동시에 자국 통화를 매입하게 돼요. 외환은 팔면서 동시에 자국 통화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외화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겠죠. 자국 통화를 매입했잖아요. 그럼 국내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통화를 매입했단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원화를 매입한 거예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감소하고 국내 통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아무래도 그 환율을 갖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외환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이제 환율이 영구불변이 아니고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싶을 때 뭐요? 환율을 갖다 올리기도 합니다. 고정 환율 수준을 갖다가 올려요. 인상한다. 인상할 때는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평가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인상, 인하, 평가절하, 평가절상 다 고정 환율 제도 하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 시스템을 설명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죠. 고정 환율 제도에서나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환율 수준을 갖다가 인상, 올린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환율을.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그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평가절하라고 한다.
그래서 환율을 갖다 인상시키면 평가절하. 반대로 환율을 갖다가 인하하게 되면 평가절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이것도 중화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정책 해가지고 스테릴리제이션 펄리시라고 해서 중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이 고정된 환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전에 고정된 환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결과 통화량이 변화했잖아요. 통화량이 변화했죠. 자, 통화량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통화량의 변동은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고정 환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결과 통화량이 변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외환의 매매와 반대 방향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공개시장 운영을 수행합니다. 공개시장 운영. 통화량이 만약에 증가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개시장을 통해서 매입해야죠.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뭐예요? 증권을 매입한 다음에 증권을 사들이고 나서 원화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중화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중화시킨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니까 상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상쇄시키기 위한 정책. 상쇄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중화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라일라이제이션 폴리시 해가지고 중화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화량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취하는 이런 정책이에요. 이제 BP 곡선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 국제수지 균형 해가지고 BP 곡선을 도출합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IS 곡선 도출하고 LM 곡선 도출했듯이 여기서도 BP 곡선을 도출해야 돼요. 일단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좁은 의미로 파악합시다.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 뭐예요? 순수출.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는 순수출입니다. 또 좁은 의미의 금융계정 또는 순자본유입이에요. 뭐예요? 앞에 되겠죠. 자본유입 빼기 자본유출입니다. 그래서 자본유입 빼기 자본유출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본수지예요. 자본유입 빼기 자본유출 해가지고 자본수지. 그 들어온 자본 빼기 나간 자본이에요. 자본수지죠 이게.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할 때는 순수출과 자본수지의 합계입니다. 순수출과 자본수지의 합계. 그렇다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순수출과 순자본유입이죠. 여기서. 유입 빼기 유출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순자본유입이죠. 순자본유입. 그래서 국제수지의 균형은 따라서 순수출 더하기 순자본유입이에요. 근데 두 개 더한 게 얼마? 0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제수지라고 하겠다.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입니다. 국제수지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BP라고 하는 약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BP라고 하는 약자 써가지고 순수출 NX NX인데 NX 일정한 크기의 NX입니다. 앞에서 봤었죠. 우리가 순수출의 경우에도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순수출이 있었잖아요. 빼기 뭐예요? QI. Q가 뭐예요? Q는 한계 수입 성향이었습니다. 한계 수입 성향. 소득의 증가함수예요. 수입은 그러니까 수입 중에서 소득의 증가함수인 수입.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X 바 빼기 QI 해야 이게 순수출이에요. 더하기 금융계정인데 금융계정에서 순자본유입은 국내 이자율 빼기 해외 이자율의 함수예요. 그래서 금융계정에서 순자본유입해가지고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인데 요거는 이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차이의 함수다. 근데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0이죠. 당연히 한기 수입 성향은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금융계정에서 F를 갖다 1차 미분한 값은 0보다 큽니다. 1차 미분한 값이 F'은 1차 미분값. 1차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NX 나와 있는데, 자, 순수출 중에서 NX 바입니다. 절편이에요, 이게. NX 바가 자, 순수출 함수의 절편이고, 기울기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결정되는 거죠. 기울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요건 절편입니다. 순수출 함수의 절편. 그래서 NX 바는 순수출 중에서 실질 환율하고 해외 소득의 증가 함수로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순수출 함수의 절편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수출은 증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증가 함수라고 했죠. 증가 함수라고 하는 말은 그건 뭐냐?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증가 함수다. 이 말은 곧 구매력 평가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구매력 평가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순자본 유입. 자, F R 빼기 RF 함수라고 했죠. 국내외 이자율 차이의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라고 하는 거. 여기서 F1차 미분한값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고 그랬죠.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게 바로 증가 함수라는 얘기예요. 국내외 이자율 차이의 증가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자율 평가설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 국제수지의 균형식 BP인데 이거고 지금 본 이거고 이게 뭐예요? 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입니다. 균형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Q는 1과 0 사이에 있고 F'은 0보다 크고요.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BP 곡선을 도출합니다. 자, 국제수지 균형 곡선이에요. 국제수지 균형 곡선.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국제수지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IS 곡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 그럼 이제 BP 곡선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 이겁니다. 국제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배합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겁니다. BP 곡선. 우선 이제 먼저 자본이동이 불완전할 때 한번 따져봅시다. 현실적으로 자본이동은 불완전하죠.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다. 그럼 이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인데, 자, 지금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Y하고 R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래서 자, 생산물 시장이나 화폐 시장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도출한 것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도출한 게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국제수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관계를 파악하면 BP 곡선의 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도 지금 반대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자본이동이 불완전합니다.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국제수지가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요게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상승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입이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죠. 그래서 QI가 증가하니까 경상수지는 악화됩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말은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 국제수지 균형, 적자인 상태인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본수지가 호전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수지가 호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본수지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국제수지가 적자인데 이런 상태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본수지가 흑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수지가 호전돼야 한다는 말은 자본수지가 흑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 이자율은 상승해야죠. 국내 이자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 출발이 뭐였어요? 소득이 상승했다. 소득이 상승하니까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 국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럼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했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BP 곡선의 형태는 어떤 형태다? 우상향합니다. LN 곡선과 마찬가지로 BP 곡선도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 BP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BP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도출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자본이동이 불완전할 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완전히 자유로울 때는 형태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수평선의 형태가 되는데,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럼 만약에 국가 간 이자율 간의 국내외 이자율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대규모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죠. 전 세계 국제시장을 떠도는 핫머니가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대거 쏠려갑니다. 그럼 이럴 때는 경상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경상수지에 관계없이 큰 규모의 자본수지 적자 또는 흑자에 따른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을 때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이럴 때만. 왜냐하면 적어도 이자율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높은 쪽으로 대규모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다면 자본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만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뭐냐?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을 때만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BP 곡선은 수평선이 됩니다. BP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는 수평선 형태의 BP 곡선이 나옵니다. 수평선 형태의 BP 곡선. 그래서 여기서처럼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불완전할 때, 이럴 때는 뭐예요? BP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런 경우에도 BP 곡선의 경우에도 곡선의 윗부분은 초과 공급이에요. 곡선의 아랫부분은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국제 수지가 흑자라는 거죠. 흑자고 아랫부분은 BP가 적자라는 거죠. 국제 수지가 적자다. 자, 세 가지 곡선이 다 마찬가지예요. IS 곡선의 경우 이거 위아래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파악하시면 돼요. IS 곡선, LN 곡선, BP 곡선 모두 곡선의 윗부분은 뭐가 있다? 초과 공급이 있다.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초과 공급, I보다 S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LN 곡선의 경우에도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L보다 M이 더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BP 곡선의 경우에도 뭐예요? 외환시장의 초과 공급, 국제수지의 흑자입니다. 아랫부분은 초과 수요, 적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다 똑같아요. 근데 IS 곡선이나 LN 곡선은 BP 곡선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또 불균형을 이룰 때 균형으로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책의 설명은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왜냐하면 불균형일 때 균형으로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일단 그렇게만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지금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같아요. 국내 이자율과 국제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BP 곡선이 수평이에요. 수평일 때도 위에는 초과 공급, 아래는 초과 수요입니다. 자, 우상향합니다. 그럼 여기서 LN 곡선도 우상했는데 그럼 LN 곡선의 기울기하고는 어떠냐? 이제 4.1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원래 이제 2교시에 볼 거예요. 2교시에 볼 건데 간단하게 일단 균형만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시장에서 봤던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입니다. IS 곡선의 식이에요. R 중심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세로축이 R이니까 R을 중심으로 정리해가지고 I와 IS 곡선의 식이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IS 곡선의 절편, 뒷부분이 IS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IS 곡선의 기울기 B분의 1-C 곱하기 1-T 더하기 Q입니다. Q는 한계 수입성향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 엄청 많이 헷갈려요. 제가 한번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문제를 내봤어요. 문제를 냈는데 1-C 곱하기 1-T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1-T를 먼저 구해야죠. 1-T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C를 곱해가지고 1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다 대학생이 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이렇게 합디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객관식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맞는 답이 문항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뭘 체크한 거죠. 근데 나중에 문항을 확인해보고 체크해보니까 엄청 많아요. 반이 넘어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계산하기 좋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좀 마우스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렇습니다. 계산하기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 마이너스 C 더하기 CT. 평소에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외우면 헷갈릴 일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1-C 더하기 CT 더하기 Q 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좋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이었고 LN 곡선도 마찬가지로 R 중심으로 표시하면 이건 절편 LN 곡선의 기울기 H분의 K입니다. H분의 K 뭐죠?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죠. H분의 K. 자, 이제 BP 곡선입니다. BP 곡선도 아까씩 봤었죠. 요거하고 더하기 요거. 한 값이 얼마다? 0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 개 곡선을 도출했으니까 일단 세 개 곡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2교시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총 수요 균형 IS, LM, BP의 균형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니까 BP 곡선이 수평이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스몰 이코노미예요. 소규모 개방경제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과 국제 수지의 동시균형. 동시균형은 IS 곡선, LM 곡선, BP 곡선 세 곡선이 여러분들 앞으로 쓸 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차하는 점이에요. 세 개의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난다고 하면 안 돼요. 교차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총 수요의 균형점입니다. 외국까지 고려한 개방경제에서 총 수요 균형. 그러니까 이 균형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나중에 AD 곡선을 도출할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볼 내용들 다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로부터 AD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5장의 결론이에요. AD 곡선 도출해가지고 AD 곡선의 특징과 이동 요인, 기울기 결정 요인 등등 살펴보는 게 이제 그 뒤에서 나올 얘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가 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30개 더 남아 있는데 30개 더 남아 있지만 그거는 7주차 2교시에 어쨌든 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주차 2교시에서는 잘 봐서 좀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줄여가지고 지금 22보다 시간을 더 늘리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90분이 좀 지났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도 식이 나오고 하는데 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이걸 통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